러시아 군인들은 전장에서 조용한 죽음이라는 오싹한 별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거나 강력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알아챘을 땐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부대는 마지막이야 소리를 듣고 다른 부대는 아예 듣지 못합니다. 또한 포병, 미사일, 기존 드론과 달리 이 시스템 상당수는 러시아가 전파 방해를 시도해도 사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선에 퍼지고 있는 무기들은 단순히 막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 드론과 로봇, 즉 조용한 죽음이 등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 기계들에 왜 기대를 거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계들이 해결하도록 설계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자전입니다. 전면전 초기부터 양측 군대는 최전선에 1인칭 시점 드론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조종사가 영상 링크를 통해 직접 목표물로 조종해 폭발물을 실어 날리는 소형 원격 조종 항공기입니다. 이 드론들은 저렴하고 정밀하며 한동안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무선 링크에 의존하는 드론은 링크 성능만큼만 작동합니다. 양측 모두 곧바로 링크 공격법을 익혔습니다. 제머가 전선을 뒤덮어 드론과 조종사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스푸퍼는 미성 내비게이션을 교란시켜 드론에 잘못된 좌표를 제공하거나 아예 GPS 신호를 차단합니다. 전쟁의 한동안은 이런 전자방어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데밍된 드론은 실패한 드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대치하는 전선에서는 FPV 임무의 대부분이 충돌 직전 마지막 순간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제밍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병목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도입된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드론이 목표 지점까지 인간 조종사와 실시간 무선 연결에 의존할 수 없다면 드론에 스스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만큼의 온보드 인공지능을 탑재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드론의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와 시각 항법을 탑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조종사가 목표물을 지정해주면 드론은 신호가 끊긴 후에도 스스로 목표물을 인식하고 경로를 수정하면서 마지막 구간을 자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이 드론 자체로 옮겨지기 때문에 기존의 제밍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의 효과는 수치로 확인되며 모든 우크라이나 여단이 이 기술을 원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율 시스템을 연구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카테리나 본다르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최종 단계 자율성을 내비게이션과 표적 지정에 추가하면 드론 공격의 성공률이 약 10-20%에서 대략 70-8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3-4배 향상된 수치입니다. 이제 2대의 AI 드론이 과거 8, 9대가 맡았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 10세인 군대에게는 이런 배수 효과가 바로 핵심입니다. 명중하는 드론 하나하나는 2번 만들 필요가 없는 드론이고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는 조종사이며 보병을 투입해 점령할 필요가 없는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배수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AI가 비행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맡으면서 조종사 숙련도 요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인력 부족 위기에 처한 국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모든 드론마다 뛰어난 조종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조종사와 기계의 비율이 한 명의 조종사가 한 대의 드론을 힘들게 조종하는 곳에서 한 명의 조종사가 여러 대를 한 번에 운용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추적하는 분석가들은 이것을 임박한 변곡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한 명의 조종사가 한 번에 20대, 50대 또는 100대의 드론을 동시에 띄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전쟁의 경제학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훈련된 조종사의 수와 상관없이 공격 횟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완전히 자율적인 킬러 로봇 군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기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반, 인공지능은 표적 인식에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나무줄기에 숨은 탱크를 찾거나 강한 전파 방해 속에서도 마지막 접근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우크라이나가 제작한 약 200만 대의 드론 중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것은 약 1만 대에 불과했고 이들조차도 여전히 사람이 표적을 선택하고 임무를 시작하는 데 의존했습니다. 2026년에는 생산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2026년 말까지 연간 7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에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실제로 전선에 투입된 드론 가운데 소수만 인공지능 기능을 갖췄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실제 가치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공중전이 정보력으로 재편될 때 지상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로봇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 지상 차량, 즉 바퀴나 궤도를 이용해 탄약을 운반하고 부상자를 후송하며 중화기를 다루고 점점 더 자체적으로 공격까지 수행하는 로봇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왔습니다. 이 로봇을 운영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러시아 포로들에게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기계를 조용한 죽음이라 불렀습니다. 그 별명은 실제 전술적 특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천천히 이해할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왜 느리고 둔한 로봇이 빠른 로봇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현대 전장에서 병사가 가장 먼저 경고를 받는 시스템은 자신의 청각입니다. 다가오는 FPV 드론의 윙윙거림, 차량의 엔진 소리, 모터의 윙윙거림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엄폐에 쓸 2-3초를 벌어줍니다. 거의 소리가 없는 지상 로봇은 그 경고를 완전히 없앱니다. 이 기계를 운용하는 우크라이나 부대에 동행한 CNN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들은 로봇이 약 10m 이내로 접근할 때까지 다가오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0m 거리에서 무거운 폭발물을 실은 지상 로봇이 이미 폭발 반경 내에 들어온 셈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땐 이미 늦어 더 이상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두 요소가 이점을 더 강화합니다. 첫째는 탑재량입니다. 네바큐 쉐시는 소형 공중드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형 폭발물이든 수백 발의 탄약을 장착한 중기관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계가 조용히 도착하면 치명적 위력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침투라는 침묵이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첫 로봇들의 폭발은 일부러 주의를 끄는 교란이었고 그 틈에 4대의 다른 기계가 적 방어선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무기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리적인 타격은 방어자들의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콜사인, 사이버로 활동하는 한 우크라이나 지휘관은 적의 진지에 로봇을 투입했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공포에 질려 기어가고 바짝 엎드린 채 들리지도 않고 위치도 모르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침묵은 군인에게 가장 의지하는 두 가지, 즉 그의 감각과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여기서 하드웨어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이버의 부대는 중형 브라우닝 기관총을 중심으로 한 로봇을 운용하며 여러 대의 카메라로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 로봇은 교체되는 인간과 달리 음식도 물도 필요 없고 지치거나 쥐가 나지도 않기 때문에 며칠이고 풀숲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이 기지로 돌아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탄약 때문입니다. 탄약을 모두 소진하면 재장전을 위해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인터뷰 당시 사이버의 부대는 이미 시속 16km로 이동하며 소형 화기를 운반할 수 있는 더 빠른 후속 모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 차량들은 희귀한 호기심거리에서 표준 장비에 가까운 존재로 변했습니다. 보급품을 운반하고 부상병을 위험지역에서 끌어내며 예전에는 보병 소대가 희생됐을 공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바로 지상 로봇이 우크라이나 전체 전략의 핵심 논리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3강습여단의 한 로봇 타격 부대인 NC-13은 자체 작전에서 그 계산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164번의 공격에서 이 부대는 로봇이 달성한 동일한 효과를 내려면 약 2,300명의 보병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그중 절반가량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대 계산에 따르면 이 기계들은 약 1,000명의 우크라이나인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키이우가 모든 자원을 자동화에 쏟아붓는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해줍니다. 로봇의 모든 공격은 인간의 희생이 필요 없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불리하게 전쟁을 시작한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설명에 따르면 변화 규모는 매우 큽니다. 4월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지상 보병 없이 로봇과 드론란을 사용해 러시아 진지를 처음으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무인 장비들이 약 22,000회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료이며 대통령이 국가방위산업기념연설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전시 상황 특성상 이러한 발표에는 자연스러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설명하는 전반적인 방향은 현지 기자들과 해외 분석가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의 상당 부분이 이제 진정으로 무인화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임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35세로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배경은 전술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도시 자포리자에서 자랐습니다.
10대 시절 비디오 게임을 통해 시작했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디지털 광고 사업을 세웠으며 페이스북과 협력해 타겟 광고를 판매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벨렌스키는 처음에 그를 2019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도록 고용했고 이후 28세의 나이에 우크라이나 국가의 디지털화를 책임지는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국방부로 옮겼을 때 그는 그 세계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젊은 자문가들과 데이터 분석가들로 구성된 팀, 복도에 놓인 탁구대, 그리고 전쟁을 실리콘밸리 창업자가 혁신이 필요한 산업을 바라보듯이 보는 사람의 본능까지 말이죠. 앱이 택시와 음식 배달을 새롭게 만든 것처럼 페도로프는 전쟁도 전투를 기계에 맡김으로써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세계 안보를 위해 자율무기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율무기를 핵무기에 비유하면서 자동화에 투자하는 국가들이 미래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탄두가 아닌 알고리즘 기반 억지력에 대한 비전입니다. 또한 이는 페도로프의 방향성일 뿐 현재 우크라이나 현실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즈도 당시 인공지능과 우크라이나 무기 결합이 주로 표적 인식 문제였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율적인 미래는 바라는 목표입니다. 숲속에 위장된 탱크가 현실입니다. 이런 미래주의 아래에는 페도로프가 고안하고 젤렌스키가 승인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것을 에어랜드 이코노미라고 부르며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에서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의 최소 95%를 요격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모스크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러시아 병사를 사살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석유 수출 터미널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모전 전략이지만 의도적으로 계산해 설계한 소모전입니다. 페도로프는 이 전쟁 단계를 표적 파괴로 부르며 목표 숫자를 정했습니다. 그의 뉴욕타임즈 인터뷰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중반에는 매달 약 3만 5천, 4만 명의 병력을 잃고 있었으며 그는 이 수치를 5만 명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페도로프는 이 정도면 침공이 완전히 멈출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겪고 있는 체계적인 인력 손실과 결합된 것입니다. 영국 정보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의 총 사망자 수는 32만 5천 명에서 50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사상자 수가 약 14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수치는 논란이 있지만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많은 병력을 잃은 적이 없으며 보충에도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 초반의 수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지점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적보다 더 많은 병력과 화력을 갖췄다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전체적으로 더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100만 명의 현역 병력과 수십만 명이 우크라이나 안팎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장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며 드론 생산 격차도 크게 해소해 일부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생산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 구독 잊지 마세요. 저희는 세계 지정학 주요 사건 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반전의 양상은 단순한 역전이라기보다 더 제한적이면서도 흥미롭습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가졌던 압도적인 우위는 이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전선을 결정짓는 특정 기술들, 즉 무인 시스템과 이를 이끄는 정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물량전으로 시작된 전쟁은 이제 적응력의 경쟁이 되었고 적응력이라는 분야에서만큼은 더 작은 나라가 꾸준히 더 빠르게 움직여왔습니다. 이런 적응력은 기존 무기 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산업 기반에서 이루어집니다. 페도로프가 우크라이나 방위 전시회를 둘러볼 때 그는 차고에서 납땜과 덕트 테이프로 만든 듯한 무기들을 지나칩니다. 실제로 많은 무기들이 그렇게 제작됐습니다. 광섬유 케이블 릴로 드론을 말 그대로 유리 가닥을 따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무선을 쓰지 않아 전파 방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감시 드론, 풍선에 매달린 무기, 그리고 미니어처 불도저에 탁자를 얹어 놓은 듯한 무인 지상 차량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저렴하고 일회용이어야 합니다. 드론이 넘쳐나는 전선에서는 많은 드론이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격추되거나 폭파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의 천재성은 어떤 단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만들고 주저없이 손실을 감소하고 신속히 개량을 거듭하려는 의지에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전쟁 자체를 데이터의 원천으로 바꾸었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가치 있는 장기 자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투로 인해 방대한 전장 영상 기록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는 감시 공격 드론이 촬영한 수백만 개의 주석 달린 전장 영상 라이브러리로 드론 접근 시 인간의 마지막 행동 장면도 포함됩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동맹국 기업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어벤져스 랩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전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전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전리품이 영토가 아니라 훈련 데이터가 되는 미래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페도로프의 비전에 대한 모든 추진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뒤흔들 수 없는 상대와 맞닥뜨렸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군의 지휘관들입니다. 이러한 로봇 전쟁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는 군 내부에서 실제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분석가들은 장관과 장군들 사이에 공개적인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반대는 기술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페도로프의 연설에서 약속된 무인 전투로의 전환이 실제로는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계들의 전장 이야기는 실제 전쟁과 달리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전쟁은 여전히 진흙탕 참호와 부서진 시신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은 전통적인 합동무기 전술과 장갑차, 보병기동을 현장에서 계속 활용하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거둔 가장 큰 승리들을 만들어낸 방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많은 최전방 여단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FPV 드론을 일찍 도입한 K2여단의 지휘관은 젊고 기술에 밝은 국방장관이 부대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며 이제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전쟁의 현실은 두 입장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단순히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뒤섞이고 경쟁하는 복잡한 통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왜 처음부터 기계에 의존하게 되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은 과시가 아니라 지친 현실에 대한 대응입니다. CNN의 전선 보도에서는 2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교대 없이 11개월 넘게 참호에서 생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드론의 추적을 받았고 한때는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방어시설을 만들 모래주머니조차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1년 가까이 아내와 직접 대화하지 못하고 녹음된 무전으로만 소통하며 새벽에 20마일을 걸어 안전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이 자동화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봇이 필요한 이유는 군인이 부족하고 남은 이들도 인간 한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혁명의 원동력입니다. 기술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인력 부족과 그들을 계속 소모하려 하지 않는 의지가 원인입니다. 이제 드디어 페도로프가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믿는지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따르는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의 비전에서 전선에 따라 수마일에 걸쳐 펼쳐진 킬존, 즉 움직이는 모든 것이 드론에 의해 사냥당하는 그 지역은 결국 인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계가 공중과 지상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서 인간의 희생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전쟁은 거의 무혈로 진화하고 자동화를 먼저 이룬 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혹적인 비전이자 우크라이나가 이룬 모든 것의 논리적 결말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스가 언급했듯 전쟁은 명확한 논리를 따르지 않아 이런 비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며 인간의 판단을 배제하고 살상 결정을 스스로 행동하는 기계에 맡기는 것은 그 예측 불가능성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 없이 목표를 선택하고 공격하는 무기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페도로프의 포부는 바로 그 선을 넘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자율전이 아니라 지원받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보력을 활용해 소규모 병력을 더 넓은 전선에 배치하고 더 큰 적에게 보충 속도보다 더 빠르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전술은 막을 수 없는 조용한 죽음에 대한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 혁신의 진짜 규모는 전선이 아닌 장거리 타격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더 많은 일일 뉴스를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쇼 구독을 잊지 마세요.